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은식의 옥탑방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마음이 무척 설레이고 또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코너를 새롭게 만든 데는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6월부터 문은식의 행복명상이라는 것을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한 지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올린 겁니다. 소장님만 그렇게 좋은 거 하지 마시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좀 나누세요. 저는 그 이야기가 좀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명상은 오래 했지만 그것을 누군가하고 공유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인의 조언을 듣고 그래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것도 좋은 일이니까 한번 공유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이제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행복명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함께 해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6개월 만에 구독자가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 자체 박수. 네.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보답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행복명상을 올리면서부터 구독자가 1만 명이 넘으면 이렇게 한번 직접 만나서 소통해야 되겠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뭐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훨씬 좋겠지만 뭐 그 여건이 다 안 되니까요. 이렇게 얼굴을 좀 알려드리고 또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해봐야지. 이렇게 스스로 다짐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행복명상을 올리면서 그래도 1만 명 정도 되려면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네, 여러분들의 도움과 또 우주의 도움으로 정말 6개월 만에 구독자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답 겸 또 제 스스로하고 약속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처음에 이름은요, 문은식의 다락방 이야기, 네, 이렇게 정했었어요. 근데 다락방 이야기는 예전에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꿈과 비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무척 감명 깊게 읽었었던 책이라 우리가 다 함께 꿈을 꿔보자. 네, 이런 의미로 제목을 그렇게 그냥 정해놨었는데 무슨 내용을 전달해야 될지가 좀 막연한 거예요. 처음에는 고경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 때부터 동양의 지혜들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주로 이제 고전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뭐 금강경, 뭐 도덕경, 뭐 중용, 대합, 뭐 책은담, 명심보감, 뭐 이런 동양의 좋은 경전들을 굉장히 열심히 탐독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만나면서 고경을 강의해 드린다면 좀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낯설기도 하죠. 또 이제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왠지 괜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고경은 좀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했던 주제가 성공하기예요.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전해드리는 성공학의 특징은 저는 제가 실천해 본 것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공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튜브가요 성공학의 보고입니다. 정말 좋은 강의와 양질의 컨텐츠가 차고 넘칩니다. 네, 그래서 나까지 굳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공학은 다음으로 또 미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생각했던 주제가 잠재의식입니다. 저는 이제 수십 년 동안 인간의 잠재의식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서 행복하고 성공하게 살아갈까를 또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잠재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내용이 방대하고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근하신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뭘로 말씀을 드리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직접 뭔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루는 옥상에 올라갔어요.
우리 집이 정말 좋은 게 옥상이 있거든요. 그 옥상은 나만의 공간입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명상도 하고요.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특히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저에게는 큰 행복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옥상을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그 옥상 옆에 조그마한 옥탑방이 있습니다. 하루는 물건을 찾을 게 있어서 그 옥탑방에서 물건을 뒤지다가 거기서 탁 마음에 깨침이 하나 왔어요. 그래, 그냥 어려운 이야기, 깊은 이야기보다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자, 내 이야기를 하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든 거죠. 내면의 소리죠? 또는 계시일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왜냐하면 내 이야기는 60억 인류 가운데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그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원래는 문은식의 다락방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다가 아니야, 문은식의 옥탑방 이야기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리고 내용은 내 이야기야. 70억 인류 가운데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 그 이야기를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군가는 내 삶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내가 걸어온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비록 하찮을지라도 의미 있게 살았다면 내가 걸었던 인생의 길이 누군가의 또 다른 인생의 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냈죠. 그래, 내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이렇게 듣거나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 나이가 4학년 8반입니다. 황금 개띠가 아니고요. 황금 돼지띠입니다. 복이 많은 돼지띠예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그냥 삼촌의 이야기, 오빠의 이야기, 그냥 아저씨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보다 선배님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좋은 아우의 이야기, 또 친한 동생의 이야기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문은식의 옥탑방 이야기라는 이제 코너로 만나 뵙게 됐는데요. 그 전에 그럼 넌 누구야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면 한 번도 제가 제 이력이나 프로필을 전해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I am ground, 셀프 자기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 현직은요, 포웨이 행복연구소, 또 희망숲 인성교육센터 소장입니다. 포웨이 행복연구소는 그야말로 행복과 성공에 대한 그런 이론이나 원리들을 연구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희망숲 인성교육센터는 그야말로 인성교육에 관한, 요즘은 주로 교육청과 함께 인성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연구하고 또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런 두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용산에 있고요. 그전에는 제가 방송을 했었어요. KBS 아침마당에 한 5년 전인가요? 목요특강에서 1시간 동안 특강을 했었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가 진행을 할 때고요. 또 EBS 부모특강에도 나갔었고요. 또 교통방송에서 2년 동안 행복에 대한 특강을 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원음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원음방송 이제 목동에 있거든요. 6년 동안 라디오를 진행을 했습니다. 음악 프로그램 및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그래도 라디오 진행자 출신이랍니다. 지금은 뭐 방송은 안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경력이 있고요. 또 작가로 이제 활동하고 있죠, 지금은. 제가 이제 냈던 책 중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행했던 책이라. 뭐냐면 첫 번째 책이 나는 나와 연애한답니다. 제가 이 책을 내고 참 너 혹시 변태 아니냐, 이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셀프 커뮤니케이션, 나 자신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사느냐, 이런 자기 대화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좀 제목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태솔로들을 위한 뭐 자기 치유서, 뭐 자기 위안서로 이제 오해가 돼가지고 많이 이제 돌아다녔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엄마혁명, 행복은 어떻게 오는가, 새우잠 자도 고래꿈 꾸는 아빠. 네, 이렇게 이제 책을 4권 정도 냈습니다. 이제 작가이기도 하고 요새는 이제 많은 부분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나 강의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15개 교육청과 또 이제 공공기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강의는 뭐 한 달에 적으면 한 15번 정도, 많으면 20번 정도 이제 외부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행복, 소통, 비전, 뭐 리더십, 치유, 네, 하고 있고요. 뭐 기업 강의나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사실은 요새는 많이 하지는 못하는데요. 짬짬이 상담, 네, 개인 상담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요새는 워낙 바빠가지고 조금 이렇게 상담은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닉네임이 행복 멘토거든요. 그게 사실은 제 직업이에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분들, 또 성공하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전달해 드리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행복 멘토. 행복이 제 직업입니다. 아유, 알겠는데 자기 자랑 좀 그만하세요. 뭐 자기 뭐 홍보하려고 뭐 이런 코너 하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장황할 정도로 저는 이런, 쉽게 말해서 스펙을 걸어왔고요. 또 이런 삶과 또 이런 행동, 이런 삶을 가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남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뭐 방송을 꿈꾸었던 것도 아니고, 더더욱이 내가 책을 내고 작가가 돼, 이런 생각은 정말 꿈에도 하지 못했던 그런 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과정이 매우 경이로운 기적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그 변화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정말 내성적이고 쑥스러움을 많이 타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존재감 없는 그런 친구였어요. 얼굴에는 뭐 주근깨가 뭐 다닥다닥해져. 지금은 좀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졌는데요. 그래서 친구들이 빨간 머리엔, 아니면 삐삐, 말괄량이 삐삐 이렇게 놀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너는 집에서는 호랭이 잡는데 나가서는 개미 새끼 하나 못 잡아. 이렇게 이제 꾸중을 하셨던 그런 접니다. 제가 얼마나 그 내성적이고 말을 못하고 또 쑥스러움을 많이 타고 존재감이 없는 친구였냐면요. 초등학교 2학년 수업 시간이었어요. 정말 오줌이 마려웠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그 어린 학생들도요,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도 자기 얘기 잘합니다.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 얼마나 당당하게 잘하는데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나 된 친구가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가 여기까지는 꽉 차 있어요. 근데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온몸에 힘을 주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거를 참고 있는 거죠. 제 딱한 사정을 알고 옆에 있는 친구가 대신 얘기해 줬습니다. 선생님, 은식이 오줌 쌌어요. 네, 드디어 참다 이게 이제 폭발해버린 거죠. 테러를 저지른 겁니다. 선생님께서 다가오시더니 저를 이렇게 한심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 나이가 몇 살인데 교실에서 오줌을 싸? 화장실 보내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게 저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울음이 터진 거죠. 울 수밖에 제가 하고 올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소리내서 크게 못 울었어요. 창피해가지고 그냥 크크거리면서 울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또 이러시는 겁니다. 울긴 왜 울어? 어서 가서 씻고 와. 네. 아, 지금도 제가 그때 생각을 하면 좀 오싹해요. 아마 제 잠재의식 속에 그게 트라우마인가 봐요. 네. 그때 그 선생님의 눈빛과 표정이 지금도 네, 생생합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며칠 후에 또다시 정말 참다 마치 독립투사가 전기고문 당하면서 참듯이 그렇게 참아도 이게 뭐 저절로 열리는 수도꼭지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한바탕 이제 한강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짝꿍이 또 제 대신 대변해줬어요. 선생님, 은식이 또 오줌 쌌어요. 네. 선생님께서 달려오시더니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안 되겠다. 그만 집에 가.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와. 냄새나!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런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때 이제 그 단련된 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소변을 굉장히 잘 참습니다. 어디 이렇게 여행 같은 거 가면은 막 몇 시간씩 차 타고 갈 때 있잖아요. 저는 뭐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방광이 굉장히 그 쫄깃쫄깃해진 것 같아요. 뭐 방광이 쫄깃쫄깃하다는 표현이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우레탄 타이어 그 항공기 바퀴처럼 굉장히 방광이 튼튼합니다. 그때 참아버릇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집 식구들은 제가 이렇게 교실에서 오줌 싼 거 잘 모릅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교실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걸 다 말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태양초 고추 말리듯이 네, 이렇게 햇빛에 그때만 해도 미세먼지가 없었거든요. 네, 이 맑고 밝은 네, 햇빛 아래 그걸 다 말리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이 코너를 한다는 그런 얘기 가족들한테는 안 할 거예요. 네. 어쨌든 제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성적이고 쑥스럽고 자기 이야기 못하는 아이라면 공부를 잘하면 되잖아요.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정말 공부가 모든 걸 결정했어요. 공부를 잘하면 걔는 뭐 왕이고 귀족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때 더 이렇게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공부에 대한 집착이 정말 강했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공부를 좀 못하거나 아니면 덜 하거나 그러면 걔는 그냥 뭐 노비 천민 뭐 무수리 뭐 이렇게 신분이 정해지던 오직 공부에 의해서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는 네, 그런 아주 엄혹한 시대였죠. 뭐 치맛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그때는 드셌던 그런 시대였고요. 그런데 저는 한글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3학년 때 깨쳤습니다. 그것도 3학년 2학기에. 요새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다 거의 한글 깨치고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걸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한글을 깨치지 못해서 좋았던 게 있어요. 뭐냐면 성적표를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어차피 우리 부모님들도 공부에 대해서는 저에 대해서 특별히 기대를 안 했었기 때문에 뭐 성적표 갖다 드려 봐야 뭐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뭐 그 연탄불 붙일 때 네, 그 불쏘시개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글을 깨치기 전에는 성적표를 받아봐야 이게 뭐 이집트 상형 문자 같이 해독을 못하니까 저는 아무 뭐 마음의 상처도 없고 그냥 뭐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3학년 2학기 때 드디어 한글을 깨치니까 안 좋은 게 그거예요. 성적표를 읽을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나름 삶에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적표를 딱 받으면 성적표에도 나름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왜냐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양, 가 이렇게 딱 네,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해석하기를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학교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 그래서 성적표에 가가만 있나 보다. 양도 그냥 띄엄띄엄 하나씩 그 동짓날 먹는 팥죽에 들어있는 새알심처럼 그냥 띄엄띄엄 하나씩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참 공부를 못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공부를 못하면 다른 걸 잘하면 되잖아요. 뭐 체육이나 음악 이런 걸 잘하면 되는데 제가 또 체육 시간에는 완전히 얼어붙어 가지고요. 네, 이게 완전히 꼬다는 보르자루처럼 그렇게 변신했습니다. 제일 제가 힘들어했던 게 좌양좌 우양우였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아이들 왜 그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이렇게 거꾸로 신는 아이들 많잖아요. 엄마가 야 이거는 왼쪽 신발이고 이거는 오른쪽 신발이야 이렇게 바꿔 신으면 어떡해,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어린아이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뭐 4, 5학년이 됐는데도 체육 시간에 그때는 왜 좌양좌 우양우를 꼭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좌양좌 우양우를 너무 못하고 맨날 반대로 하니까 선생님께서 이러셨어요. 야, 밥 먹는 손이 우양우고 반대쪽이 좌양좌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욱박지르면서 말씀을 하시던지 제가 이제 너무 틀리니까 저도 나름대로 변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우 했다는 변명이 선생님 저는 왼손잡이에요. 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또. 근데 사실 왼손잡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틀리니까 저도 창피해가지고 나름의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그냥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사실 이런 얘기 어디서 잘 안 하는데 우리 행복 명상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두런두런 어차피 뭐 그냥 옥탑방에서 서로 이렇게 담요 포대기 하나 둘러쓰고는 뭐 고구마 까먹으면서 아니면 뭐 옥수수 먹으면서 하는 그런 얘기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이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초등학교 6학년, 그것도 이제 2학기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2학기 때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음악 실기시험을 봐야 돼요. 곡목은 금강산. 네, 이런 노래입니다.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뭐 이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은요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에요. 네, 저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많은 거죠. 그 노래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번만큼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10점 만점에 한 7, 8점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 결심을 하고 우리 동네 뒤에 뒷산이 있었습니다. 뒷산에 올라가서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용기가 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 자기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용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얼마나 목청껏 일주일 동안 연습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이 목청이 커진 겁니다. 비록 말은 못해도 그때 이제 목이 탁 터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시험 당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문은식 앞으로, 저는 그 담임 선생님의 성함도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어디선가 지금도 건강하게 여생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 선생님인데요. 그 선생님이 이제 이름을 호명하니까 이제 덜덜덜덜덜 떨리는 모습으로 이제 앞에 나아갔죠. 그리고는 정말 용기 100배 해가지고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을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다 끝나니까 선생님께서 저를 물끄러미로 이렇게 보시다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 왜 노래를 안 불러? 10점 만점에 1점이야. 딱 그러시는 거예요. 뒤돌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한 즉 마음 속으로 부른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해놓고도 그걸 당당하게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마음 속으로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정말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그랬던 제가 그래도 한 달에 20번 정도 강의를 하고 또 TV에서 이야기를 하고 라디오를 6년 동안 진행하고,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핍이 에너지다. 그런 결핍된 게 에너지로 되었기 때문에 나도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결핍을 겪으면 그 결핍이 주로 한, 원망, 열등감, 집착, 상처, 오기로 남습니다. 결핍이 에너지가 되려면 거기에 반드시 한 가지가 더해져야 되는데요. 그게 소망입니다. 결핍은 소망으로 성장할 때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오늘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작은 소망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어렸을 때에 아주 존재감 없고 내성적이고 자기 이야기 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작은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말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나도 노래 좀 잘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거, 그게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소박하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거였거든요. 그게 소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에 집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숫기가 없어? 나는 바본가 봐.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그게 바로 결핍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이 되죠. 저는 어찌된 연고인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결핍에 집중하기보다 그 속에서 소망을 키웠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아주 작고 소박한 것이었어요. 나도 좀 말을 좀 잘하고 싶다. 나도 좀 자신 있게 살고 싶다. 나도 좀 남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었고, 그런 소망은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변화의 시작은 작은 소망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소망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소망은 다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재적 욕구, 내재적 욕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외적 욕구, 내적 욕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외재적 목표, 내재적 목표, 소망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와튼스쿨이라고 미국에 있는 가장 유명한 경영학 대학원이 있는데요. 그 와튼스쿨의 그 MBA 과정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목표가 외적 욕구냐, 내적 욕구냐, 외재적 목표냐, 내재적 목표냐, 이것을 분간하는 것을 그 1년 동안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라고 다 소망이 아니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진짜 소망인데, 외적 욕구는 이런 겁니다. 남들이 나에게 심어준, 또 남들이 원하는 그런 소망과 목표예요. 제가 상담했던 사례인데요. 이분은 현직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다 의대를 나와서 유명한 의사예요. 그 집안이 거의 수제 집안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너는 당연히 의사가 되어야 할 사람, 그러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당연히 의대를 가야 돼,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게 자신의 그냥 꿈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외적 욕구입니다.
외재적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학습되거나 주입된 꿈 또는 목표.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들어가서 의사가 됐는데 이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쭉 검사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니까 이분이 원래 꿈꾸었던 꿈은 소설가입니다. 어려서부터 추리소설을 정말 좋아해서 그 소설에 빠져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쉽게 말하자면 내적 욕구라고 볼 수 있죠. 내재적 목표. 자신이 정말 소망했던 꿈.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주변으로부터 강요받거나 주입됐던 그런 꿈을 쫓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마음의 만족과 행복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해서 이제 저를 찾아와서 이제 깊게 상담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소망은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변화의 출발은 작은 소망에서 비롯되는데 그 소망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외적 욕구, 내적 욕구. 그래서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소망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인지 나의 소망인지를 가만히 마음속에 노크를 해서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소망을 품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꿈 꾸면 쌀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사실 꿈을 꾸면 쌀도 나오고 밥이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사는 것 자체가 힘겹고 하루하루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소망을 품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소망을 품는 게 어려운 이유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나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자아를 만드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경험 속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생각을 3번 이상 하면 그게 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념을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오래 하면 그게 믿음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그렇게 여러 번 오줌을 싸고 그냥 친구들을 괴롭히는 한강을 만들었잖아요. 테러를 한 거죠. 근데 그 경험 속에서 그래 나는 오줌 싸개야, 선생님한테 화장실 보내달라는 말도 못하는 바보야, 병신이야,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하면 그게 관념이 되고 그 관념이 쭉 지속되면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형성이 되면 누구나 그 믿음 안에 갇힙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어떻게 조련을 하고 이렇게 단련을 하냐면 그 조련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어린 코끼리를 발을 쇠사슬을 묶어서 말뚝에 메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코끼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갈 수 있는 범위와 한계가 이렇게 딱 정해지잖아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쇠사슬을 풀어줘도 그 코끼리는 자기 반경, 그 쇠사슬에 묶여서 다녔던 그 범위를 결코 넘어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거기에 길들여지고 갇힌 거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기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을 통해서 나를 이제 묶어두게 되는 거죠. 소망을 품지 못하는 경우는 그 생각의 범위에, 그 경험의 범위에 내가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요, 그 쇠사슬을 끊는 다이아몬드 방망이에요.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벼락입니다. 여러분, 그거 끊어야 해요. 그걸 끊는 순간 나는 내가 다녔던 그 길을 벗어나서 더 크고 아름답고 멋진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그렇게 거창하거나 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진실하고 뜨거우면 됩니다. 나도 남들 앞에서 정말 제대로 말하고 싶어 라는 그 한 생각을 놓지 않고 여러 번 하게 되면 그 소망이 뜨거워집니다. 그걸 열망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나는 왜 이렇게 수줍고 답답할까? 그 생각을 돌려서 나도 당당하게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자신있게 하고 싶다라는 소박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이 조금씩 뜨거워지면 열망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소망을 품을지라도 그 소망 속에 내 인생 전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것이든지 진실한 나의 소망을 딱 마음속으로 품는 순간 우주가 나를 딱 바라봅니다. 허, 너 소망을 품었어? 그거 정말 네가 원하는 거야? 진실한 너의 소망이야? 아,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그때부터 우주가 나를 도와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변화의 시작은 진실하고 소박한 작은 소망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만나고요. 당신의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합니다. 감사합니다.